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자들은 절대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돈을 벌었으면 손에 쥐고 있어야지. 그걸 안 쥐면 어떻게 지키지?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더군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움직이게 하고 돈이 일하게 만들고 그 돈이 사람을 돕게 만듭니다.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 오랜 세월 묵혀둔 부동산, 그리고 손에 쥔 노후 자금.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안식이자 자존심 같은 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가 상승, 예금 이자보다 빠른 세금,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려다 맞닥뜨리는 거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벽. 우리는 이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이웃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세금 폭탄으로 잃는 모습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시기에 돈을 불리고 세금을 줄이며 자녀에게 지혜롭게 자산을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가족법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법인? 그건 사업가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같은 은퇴자는 그런 거랑 상관없겠지.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강남의 시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법인을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재정적 울타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젊을 때는 돈을 버는 법을 배웠지만 나이 들어서는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이 영상은 그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세금의 바람에 날리지 않고 내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둘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에게 짐이 아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걸 잘 다루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강남의 어느 시니어 부부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평생 모은 돈을 그저 통장에 넣어두는 대신 가족과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년 불어났고 자녀에게 세금 한 푼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돈은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붙잡으세요. 하지만 꽉 쥐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면서 지키는 방법으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이 현금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세대를 잇는 부를 만들어가는 진짜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벌어도 절반은 세금으로 사라진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평생 열심히 일해서 10억 원을 모았습니다. 퇴직금, 부동산 매각, 혹은 평생 조금씩 모아온 자산일 수도 있죠. 이 돈이면 이제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10억 중 진짜로 내 손에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소득세 최고세율 45%, 여기에 지방소득세 4.5%를 더하면 무려 49.5%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10억을 벌면 절반 가까이 5억이 세금입니다. 내가 번 돈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5억은 온전히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순간
또 한 번의 세금 폭탄이 기다립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 두 단어는 은퇴 이후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상속세는 최고 50%, 증여세 역시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돈이 클수록 세금은 더 커집니다. 결국 평생 모은 돈의 70% 가까이가 나라의 몫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돈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어느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온갖 절약으로 8억 원을 모았습니다. 퇴직 후엔 이제 좀 편하게 살자 하며 소형 빌라를 하나 사두고 나머진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의 아내가 갑작스레 병을 얻었고 치료비와 생활비로 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세금 공제 금액이 초과돼서 이번 이자에 대해 추가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벌었던 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구나.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이야 내야지. 나라에 도움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세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조차 모르고 낸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는 건 사치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여러분, 강남의 부자들이 부자로 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한 번 모으기 어렵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루만 해도 사라진다는 걸요. 실제로 한국의 고소득층 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반면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절반을 잃고 누군가는 그 절반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한 세무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퇴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막는 게 일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돈이 나가지 않게 지키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이 세금으로 절반 사라진다면 그건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현명한 사람의 길입니다. 강남의 어느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린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저 법을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 말 속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제도 속에서 가족을 위한 길을 찾아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세금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닙니다. 그 세금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그 해답이 가족법인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평생 일해도 절반은 세금으로 사라진다. 이 말이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준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강남 시니어들의 조용한 트렌드, 가족법인. 요즘 강남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건 명품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가족법인이라는 세 글자예요. 법인이라 하면 거창하게 들리죠. 나는 사업도 안 하는데 무슨 법인이야? 대부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문을 연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은퇴하고 퇴직금을 손에 쥔 혹은 오래된 부동산을 팔아 목돈을 얻은 분들이었죠. 그들은 단 한 가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돈은 통장에 두면 줄어들지만 법인에 넣으면 자란다. 그럼 가족법인은 도대체 뭐길래 그토록 많은 시니어들이 관심을 갖는 걸까요? 가족법인이란 가족이 함께 주주가 되어 운영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대기업처럼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간판이 붙은 회사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해 가족 자산을 하나의 그릇에 담는 형태죠. 그런데 그 단순한 구조가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인은 돈을 벌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걸 누진세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개인이 10억 원을 벌면 최고 세율 45%에 지방세 4.5%까지 더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는 누진세율이긴 해도 그 폭이 훨씬 완만합니다. 2억 원까지는 9%, 200억 원까지는 19%, 아무리 많아도 24%입니다. 즉, 같은 10억의 수익을 올려도 개인은 절반을 세금으로 내지만 법인은 절반 이하만 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히 세금 좀 아꼈네가 아니라 돈이 일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는 뜻이니까요. 돈은 시간이 지나며 불어나지만 세금은 내는 순간 멈춥니다. 법인은 그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게 부자들이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든 이유죠. 한 예로 강남에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 번 돈으로 소형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매달 700만 원 정도 나오자 세금 고지서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벌어서 뭐 하나, 반은 세금인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수익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받으세요. 부부는 곧바로 가족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금은 줄고 남은 돈을 다시 법인 안에서 재투자할 수 있었죠. 법인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소형 부동산을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돈이 먼저 불어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가족이 함께 부를 키워가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번 돈을 자녀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로서 함께 자산의 성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구조죠. 그렇게 되면 돈이 가족 안에서 순환합니다. 부모는 자산을 관리하고 자녀는 주주로서 책임을 배우죠. 돈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자산으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강남의 한 시니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법인을 세운 뒤로 돈 얘기가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가 됐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 이야기는 늘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법인의 형태로 자산을 관리하면 그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 우리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가족법인을 세운다고 해서 정말 누구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물론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사업성이나 수익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목만 만들어두면 세무당국에서 가짜 법인으로 봅니다. 둘째, 가족 간 거래도 시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값을 낮춰 거래하거나 형식적으로 돈을 돌리면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셋째,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부터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뒤늦게 자녀를 넣으면 그 자체가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결국 지혜롭게 시작하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세금 폭탄도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아마 그 시작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째,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세금을 낸다. 둘째, 가족이 함께 주주가 되어 부를 키운다. 셋째, 자산이 가족 안에서 순환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돈은 세상 속에서 잃지 않고 자라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돈을 오래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배워야 할 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자녀에게 돈이 아닌 시스템을 물려주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평생 벌어서 모은 돈, 이제는 내가 쓰기보단 누군가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막상 물려주려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걸 한 번에 주는 게 맞을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아이들이 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돈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여는 결국 한 번에 끝나는 나눔입니다. 돈을 주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내 통제 안에 있죠. 아이들은 아직 경제 감각이 부족하고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증여가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고 후회가 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은 다릅니다. 이건 돈을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함께 키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에 한 시니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퇴직 후 평생 모은 돈으로 가족법인을 하나 세웠습니다. 남편이 대표이사, 아내와 두 자녀가 각각 주주로 참여했죠. 이 법인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임대료는 법인 명의로 들어왔고 그 수익은 매년 법인 계좌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소득 분배입니다. 자녀가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당 소득을 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첫째,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자금의 흐름을 배웁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부가 이전됩니다. 셋째, 부모와 자녀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더 키울까? 이번에 어떤 투자 방향이 좋을까? 이런 대화가 가족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강남의 어느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젠 아이와 돈 얘기를 해도 싸우지 않아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결정하니까요.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돈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소통의 매개가 되는 순간, 그게 바로 가족법인이 만들어내는 진짜 힘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물려주면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경제 구조가 달라져도 그 시스템 안에서 자녀는 스스로 부를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가족의 철학을 세우는 일이에요. 가족법인은 우리 가족의 가치관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린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불린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배우죠. 바로 책임감입니다. 한 시니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지혜와 구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산을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성장시키는 법인을 운영한다. 내가 떠나도 그 법인은 계속 살아 움직이고 가족의 이름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세대가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 돈이 아닌 시스템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돈이 흐르는 방식은 남습니다. 그 흐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지혜의 전승이 됩니다. 세금을 늦추는 자들의 비밀, 과세 이연 효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늦춘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부자들의 재정 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것. 바로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올해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개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에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면 다릅니다. 그 돈을 법인 계좌에 그대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이상 세금을 당장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돈을 다음에 사업 자금으로 돌리거나 부동산,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대신 그 돈을 일시킬 시간을 버는 겁니다. 부자는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합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하는 돈은 시간이 지나면 불어납니다. 가만히 두면 이자는 미미하지만 돌리면 이익이 생기죠. 법인은 그 구조를 제공합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돈이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10년, 20년 뒤엔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시니어가 2억 원을 개인 명의로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그해 바로 세금을 내야 하죠. 반면 다른 시니어는 같은 2억을 가족법인 명의로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나도 법인 안에 쌓아두고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다음에 새로운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고 또다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자 그 차이는 세금의 차이가 아니라 자산의 크기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에선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묶어두는 대신 그 돈으로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 수 있죠. 이건 마치 세금을 내기 전까지 돈이 계속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돈을 놀리지 않습니다. 돈이 멈추는 순간 세금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벌고 그 시간 속에서 돈을 키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과세 이연은 단순히 세금 미루기가 아닙니다. 그건 성장 우선의 재정 전략입니다. 즉, 세금을 아끼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더 크게 만들어 세금을 낼 여유를 만드는 것. 결국 더 큰 파이를 만들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겁니다. 한 강남의 시니어분이 퇴직 후 5억 원으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 돈으로 상가를 매입했고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엔 임대료가 들어오면 바로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인 안에서 돌릴 수 있으니 돈이 내 일을 계속 도와줍니다. 그는 법인 이름으로 건물 유지비, 보험료, 세금까지 처리했습니다. 남은 돈은 다시 투자 자금으로 썼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돈이 쉬지 않아요. 나보다 더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게 바로 과세 이연의 힘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건 아주 합법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 마음대로 뺐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 계좌의 돈은 회사 돈이지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필요할 때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받으면 됩니다. 그건 합법적인 절차죠. 이 원칙만 지킨다면 가족법인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벌고 그 시간 안에서 돈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금은 부담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의무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일하게 하라. 세금은 나중에 내라. 그 단순한 원리를 이해한 순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돈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이름이 바로 법인입니다. 무턱대면 독이 되는 가짜 법인의 함정.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좋은 제도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게 바로 가족법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법인은 분명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지키고 가족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똑똑한 구조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좋다더라고.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형식적인 법인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른바 가짜 법인, 서류상으론 회사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법인이죠. 이런 법인은 세금 회피용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에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가족법인을 세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 수익이 없고 건물 유지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 통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가짜 법인으로 판정. 그동안 절약했다고 생각했던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의 가산세와 추징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 게 아닌데 법을 몰랐다는 게 죄가 되더라고요.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도를 쓰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제도도 위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족법인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료가 입금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통해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정상 시가로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니까 조금 싸게, 조금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셋째, 설립 시점부터 가족이 함께 주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자녀를 주주로 추가하면 그 시점의 법인 가치가 증여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법인의 자산이 늘어난 뒤 자녀를 넣으면 그만큼 세금이 붙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땐 함께 뿌려야 같이 자라면서 열매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다 자란 뒤 그 열매를 나누려 하면 그건 이미 값이 매겨진 자산이 되죠. 가족법인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는 것, 그게 세금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무리 없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강남의 어느 70대 신사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인을 처음 세울 때 겁이 났어요. 복잡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세무사에게 한 달만 배웠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는 이후 자녀와 함께 법인의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엽니다. 아이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젠 우리가 회사 직원 같아요. 그 미소 속에는 돈을 넘어선 세대 간의 대화와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법인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든 가족법인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울타리가 됩니다. 돈이 흩어지는 대신 모이고
의심이 쌓이는 대신 신뢰가 쌓입니다. 결국 법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가족의 협동과 믿음의 형태가 되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세법도 매년 달라지고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법인을 만드는 목적도 분명해져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차이를 명확히 아는 순간 여러분의 법인은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좋은 제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물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죠. 가족법인을 세우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사업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거래는 투명해야 한다. 셋째, 가족이 처음부터 함께해야 한다. 이 세 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나는 곧 법인이다라는 새로운 인생 철학.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이다. 조금 낯설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말 속엔 은퇴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개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집, 내 이름의 통장. 모든 게 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자산이 아니라 나와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 진짜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건 서류 한 장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도, 내가 투자하는 일도, 내가 쓰는 소비 습관도 모두 하나의 구조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나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기업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업은 무작정 돈을 쓰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짭니다. 지출에는 근거가 있고 투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의 재물을 그렇게 다루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을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노후를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나는 곧 법인이다라는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 철학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내 회사의 자산이니까 어떻게 써야 더 효율적일까?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당신의 노후 재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강남의 어느 시니어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은퇴했지만 내 자산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파파홍 주식회사의 대표라 부릅니다. 아내는 재무이사, 아들은 기획이사, 딸은 홍보 담당이죠. 서류상 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 가족에게는 생활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인을 만든 이후로 내 가족이 달라졌어요. 대화의 주제가 늘어났고 서로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돈을 관리하면 서로의 생각이 투명해집니다. 숨김이 사라지고 공유가 생깁니다. 결국 법인은 가족의 신뢰를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돈의 틀만이 아니라 사람의 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나는 곧 법인이다라는 말은 단지 세금 전략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흘려보내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을 기록하는 삶. 이건 법인의 회계가 아니라 인생의 회계입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통장을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본다. 거기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철학이 담겨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를 법인처럼 생각한다는 건 단지 세금 절약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100년을 버티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 아니라 체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 먼저 필요한 건 체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세요. 매달 내 인생의 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달의 지출, 이달의 투자, 이달의 배움, 이달의 나눔. 그걸 기록하다 보면 당신의 삶이 한 권의 회계보고서처럼 아름답게 쌓여갈 겁니다. 나는 곧 법인이다. 이 말은 돈을 지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대표가 되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가족과 함께 그 철학을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부자들이 현금을 손에 쥐지 않고도 풍요롭게 사는 이유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경영하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나는 곧 법인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짜야 할 세대 간 전략 지도.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가족법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족법인은 한번 잘못 설계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돈을 지키는 철학과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려면 정확한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 지도를 함께 그려줄 사람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오늘 알고 있던 내용이 내년에 이미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정보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세금 리스크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전문가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합니다. 강남의 한 시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맡길 회사를 찾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해해주는 세무사를 찾았습니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가족법인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상황을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거죠. 제 자산은 이만큼이고 자녀는 몇 명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그에 맞는 구조를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부동산 위주인 분은 임대법인으로 현금이 많다면, 투자법인으로 자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면 운영법인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배우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나 회계사와 함께 일하다 보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자산관리 감각이 생깁니다. 이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아버지가 세무사와 함께 가족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1년 동안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회의하면서 회계, 세금, 투자 흐름을 차근차근 배웠죠. 1년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이제는 내가 돈의 주인이 된 느낌이에요. 그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법인 회의록을 쓰고 재무제표를 직접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신뢰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듯 우리의 재정에도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금이나 법인 설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자산의 형태도 가족의 관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이 한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맞는 설계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은 단순히 돈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를 잇는 일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져도
가치관은 계속 남습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 그걸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남의 한 세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법인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세금 계산이 아니라 가족 간의 합의를 만드는 일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돈의 흐름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정리해주면 감정이 섞이지 않고 서로의 입장이 명확해집니다. 결국 가족법인을 잘 세운다는 건 전문가와 함께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세금 계산도 투자 계획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대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법인은 세금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잘 만들고 싶다면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설계하세요. 노후의 성공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그 지혜를 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지혜를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를 만나세요. 그 만남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오래가는 지혜를 물려주라.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왜 현금을 그냥 쥐고 있지 않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가족에게 물려주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진짜 비밀은 은행 잔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철학에 있죠. 한 강남의 시니어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결국 써야 의미가 생기고 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든다는 건 결국 돈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돈의 철학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버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지키는 법과 나누는 법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 세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은 아껴도 자식에게는 더 좋은 옷,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기회를 주려 했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죠. 이제는 돈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를 나누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법인은 바로 그 사랑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 안에는 돈의 흐름뿐 아니라 가족의 대화, 가치, 철학이 함께 흐릅니다. 누구는 서류 한 장짜리 회사라고 말하지만 그 서류 속에는 한 가족의 신뢰와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아이들과 돈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 웃음은 단순한 회계의 결과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성장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해입니다. 돈을 벌기보다 돈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준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세법은 매년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혜는 세대를 건너뛰어도 살아남는다는 것. 돈은 사라져도 그 돈을 지킨 방법은 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는 평생을 남긴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큰 금액의 통장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과 재정의 철학입니다. 그게 바로 돈보다 오래가는 지혜의 유산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현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을 단순히 버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 돈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지혜의 도구가 되게 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지켜줄 하나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